최근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결정 이후 중국의 신기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직접적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관하여 핵 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경고를 한국에 주었는데요. 핵잠수함 도입에 관해서는 아직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그건 뒤로 하고요. 중국이 대놓고 핵잠수함 도입하지 말라고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하여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하나오션 소유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정보도 같이 공유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는데요. 물론 필리 조선소에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 대미 투자액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할 게 많지만요. 아무튼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과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하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 당국은 배수량 5,000톤급 이상의 핵 추진 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척 건조 비용에만 3조 원 정도가 될 것이고 4척에서 6척 정도를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에서 18조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KF-21 전투기 사업의 총 사업비가 16조 5천억 원이니까 훨씬 높이 웃도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엄청나게 불편해하고 있는 겁니다. 고작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의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방어적 국방 정책과 설린 우호의 외교 정책을 시행하며 시종일관 지역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대놓고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중국 수뇌부들이 전부 다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상황이고 외교적으로도 에이펙 정상회담에 쏠려 있는 상황이라서 지난번 사드 배치 때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중국으로서는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한국까지 핵 추진 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될 상황이다 보니 경계심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만도 한 게 핵 추진 잠수함은 비싸긴 합니다만 기존 디젤 잠수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전 수행 능력이 우수해서요. 한국이 계속해서 도입하려고 시도했어요. 이거는 좌우 가리지 않고 정권 교체가 되어도 계속해서 조금씩 추진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디젤 잠수함의 경우에는 최대 몇 주밖에 되지 않지만요. 핵 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는 가만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물론 잠수함이 못 버티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버티는 것이어서 승조원의 피로도와 보급 문제를 고려하면 몇 개월 정도만 잠항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의 속도는 디젤 잠수함의 3배에 달하고요. 핵 추진 잠수함만 있으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4척 이상 갖게 되면 한반도 주역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중국에 있어서는 엄청난 골칫거리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핵 추진 잠수함은 잘 탐지가 안 됩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질 않으니까요. 만약에 유사시에 중국과 한국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면 대만 침공으로 인해서 전쟁이 좀 아주 커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러면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중국의 해군이나 항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걸림돌이 큰 게 하나 생기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반응입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중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단순한 외교적 항의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외교, 안보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사드 때보다 훨씬 강한 반발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은 한국을 향해 관광, 문화, 유통, 기업 투자 전방위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라 중국의 안보 지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사드보다 훨씬 근본적인 충격을 줄 수 있죠. 중국 관점에서 한국의 핵 잠수함은 단순히 군비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다국의 해양 전략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 잠수함은 수개월간 잠항이 가능하고 동중국해부터 서해, 심지어 남중국해까지 작전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의 해군 활동 반경 안쪽으로 한국의 감시망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사안을 한반도 안보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자신들의 영향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호주가 오커스 체제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선언했을 때 중국은 꽤 격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냉전적 사고의 산물이라며 미국과 호주를 동시에 비난했고요. 이후 호주에 대한 경제 제재도 했죠. 그 결과 호주 경제는 일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은 호주보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훨씬 더 긴밀하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산업이 중국과 얽혀 있습니다. 즉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을 압박할 카드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사드 때처럼 특정 산업만 타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산업을 공격할 수 있죠. 다행이라면 이전에 중국의 경제 제재를 한번 겪었던 터라 한국은 이러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히토류도 2023년에 비축분을 마련해서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한국도 꽤 힘들어질 겁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 확보가 아니라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중국이 강하게 나올수록 한국은 더 미국 쪽에 기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과도한 체제는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 파장이 클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길이 일시적으로 막힐 수 있고 일부 제조업 부문은 공급망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이 사드 보복 때처럼 영업 제한, 세금 조사 혹은 시장 진입 장벽 강화 같은 실질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결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중국의 해양 통제권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겁니다. 문제는 한국이 그 압박 속에서도 얼마나 자주적 결단을 유지하느냐죠. 늘 그랬지만 잘 해결될 겁니다. 이거 놓치면 영영 기회가 다시 안 올지도 몰라요. 무엇보다도 현재 중국은 서해를 야금야금 먹어치우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한국 선박과 중국 해경 간의 대치 상황이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9월 말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점검에 나선 한국 선박을 중국 해경이 막아서기 시작했는데요. 남중국해를 영유화했던 중국이 서해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해경의 온누리호는 시설 점검을 위해 구조물에 접근하니까요.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온누리호를 양쪽에서 에워쌌고요. 이후 한국 해경 함정 한 척이 더 지원을 오고 서로 대치 상황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해경은 15시간 동안 한국 해경 함정과 온누리호를 추적하며 한국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중국은 심해 연호 양식 시설이라며 잠정조치 수역의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선란 1호와 선란 2호를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죠. 국회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양식 시설이 아니고 중국의 서해를 영유권 주장을 하기 위한 시설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물들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서해에서 하는 행동은 단순한 해양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히 서해 내외화 전략, 즉 중국의 바다로 만들어버리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미 남중국해에서 했던 일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호 양식장이라며 시설을 세우고 그 다음엔 기상 관측소, 해양 연구기지라며 구조물을 늘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곳에 무장 해경과 군함이 상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 바다는 중국의 군사요충지로 변해버립니다. 지금 서해가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은 명분상 공동관리 수역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지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경이 조금이라도 접근하려면 감시선이 따라붙습니다. 이번 온누리호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정당한 시설 점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무력으로 방해했고 15시간 동안 추적했습니다. 이건 우리 바다라는 메시지를 중국이 노골적으로 보낸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중국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국제사회는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항해했을 때도 중국은 역사적 권리 운운하며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서해에서도 똑같은 논리를 준비 중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고 따라서 서해는 전통적인 중화해역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해 내외화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먼저 구조물을 세워 기정사실화하고 이후 해경과 군을 상주시켜 시료지배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어들면 사실상 자국영해로 선언해버립니다. 남중국해가 그렇게 뺏겼습니다. 필리핀도 처음에는 괜찮겠지 했다가 어느 날 보니 자국 영토인 스카보르 암초에 중국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도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자국 해군 함정의 서해 순찰 빈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해군 항공기들이 서해 중부까지 진입하는 횟수도 증가하고 있죠. 이대로 가면 서해는 더 이상 공동 어로 수역이 아니라 중국의 내해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은 자국 해양에서 마음대로 해양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자원 탐사를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해군의 작전 반경은 서해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황이 군사적으로 이어졌을 때입니다. 중국은 이미 인공섬을 군사기지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서해 그 구조물들 역시 나중에는 레이더 기지, 통신 감청소, 심지어 미사일 기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의 수도권은 불과 300km 거리, 즉 단 몇 분 만에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관점에서 서해는 단순한 해역이 아니라 한반도 압박의 전진기지가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게 지금도 조용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씩 기둥을 세우고 철제 구조물을 세워 사실상 점유로 만들어 갑니다. 마치 서서히 끓는 물 속에 개구리처럼 우리가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 바다는 이미 넘어가 있는 거죠. 중국의 내외화는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주권을 시험받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해를 지키지 못하면 다음은 동해, 그 다음은 경렬 비열도, 그리고 제주도, 그 다음은 결국 한반도의 전략 주권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지금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의 미래가 충돌하는 최전선입니다. 현재 중국은 대놓고 노골적으로 한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